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속 강조드리면은 이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중 우리가 응용조사와 어찌 보면 이제 이 순수조사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사회복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시간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조사는 이 다른 표현으로 이제 기초조사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조사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순수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응용조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순수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이 사회복지조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밑에 내용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사회복지조사의 이제 유용성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조사가 말 그대로 이 유용성, 다시 말하면은 유익한 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복지조사는 보시면은 사회복지의 이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이 과학적 기초를 구성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밑에 설명 잠깐 보실까요? 사회복지를 과학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체계적 방법 조사 방법이 사용된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가장 큰 원초적인 문제에서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과학적 안에서 우리 사회과학, 그 안에서 사회복지잖아요. 사회복지조사는 결국 이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과학적 기초를 한다는 것은 실험을 해서 또는 통계를 내서 또는 관찰을 해서 또는 경험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 즉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마음대로 실험도 안 되죠. 마음대로 관찰도 하면 안 되죠. 하게 되더라도,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고지된 동의를 얻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피실험자에게 당신은 이런 실험을 이제 당하게 될 거라고, 당신은 이러한 관찰을 당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 나서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연구 결과가 객관적인 결과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인 거는 윤리적 문제에 안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윤리적 문제와 또 사람의 인권적인 문제와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조사라는 그 자체가 그것을 이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하는 그 연구 과정이 모두가 과학적 기초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말은 사회복지조사 자체가 인권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얘는 감수했다기보다는 다 마련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를 했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바로 뭐다? 이 과학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실험을 하거나 마음대로 어찌 보면은 관찰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과학적 기초다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수업 시간도 제가 여러 번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뭐 예전에 뭐 독일에서 했던 유태인 학살을 통한 그런 실험, 또는 일본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아니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었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마루타 실험, 그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실험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발전했다 하긴 좀 뭐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범죄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기타 등등의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실험만 강행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조사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 인권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다 얘는
마련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마련해 놓은 방법대로 하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는 뭐가 될까요? 객관적인 결과가 되고 모두가 활용 가능한 과학적 기초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사회복지 조사 방법은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준다. 뭐 당연한 말이죠. 사회복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 법적인 문제나 기타 관련된 그런 제3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정해져 있는 이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실천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윤리적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과학적 결과로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로 뭐 강압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범죄의 진술, 이거는 법정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심지어 범죄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으로 촬영됐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 방법은 이 방법 자체가 위에서도 했는 설명과 거의 비슷하죠. 과학적 실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이 베이스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복지조사는 결국 뭐가 됩니까? 그렇죠. 새로운 이론과 기술, 즉 학문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이 챕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 볼까요? 이제 사회조사의 한계입니다. 자, 사회조사의 한계는 뭐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인 것처럼 결국에는 과학적 조사를 하게 되면 한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사회과학, 즉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밑에 이제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자연과학보다는 사회과학이 덜 자유롭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사람을 연구 재료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경험했다, 실험했다, 관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은 내용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대로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실험이, 모든 관찰이, 모든 통계가 다 가능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윤리적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연구 대상,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이 어렵다. 물론 과학적 접근이 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죠.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무조건적인 과학적 접근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 하나를 더 들어가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원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이 과학적 실험과 관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왜? 윤리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리성의 제약, 뭐 당연한 말이죠. 지금까지 했는 말 계속이죠.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뭐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리적 제약,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지리적 제약은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치적인 내용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회 문화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사회적 요인,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지리적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자칫 잘못 말하면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치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2025년도 오늘이 4월 2일, 4월 3일, 4월 3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이 패러다임이 어찌 보면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 패러다임이,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사실 아니죠. 미국도 보면은 왜 선거철 때 보면은 미국도 이제 50개 주 중에 보면은 진보 성향이 강한 주가 있고 또 어찌 보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너무 좌파 우파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진 않고, 왜냐하면 걔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원통 속에서 그 안에서 자유주의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뭐 오른쪽은 하면 완전 우파라 그래버리고 왼쪽은 완전 좌파라 그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정치적인 이제 이데올로기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우리나라 사실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짐승은, 식물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저는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간과 비용,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윤리적인 문제나 기타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 많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큰 거는 결국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게 무조건 제일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과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건 사례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혼하는 가정이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았어, 또는 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해서, 뭐 다양한 사유가 되겠지만요. 하지만 제일 큰 사유는 바로 뭘까요? 현실 속에서는요. 뭐 저도 가족 복지로 논문을 봤는데,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곳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았어,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해서, 또는 추구하는 자신만의 어찌 보면 사고 이념, 가치관이 달랐어, 뭐 안 맞았어, 이게 이혼 사유가 높은데, 근데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했는 사례를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사회복지 조사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인간생활 삶 속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밑에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개인의 가치와 선호,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개념과 이념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저런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고 다양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사회조사의 윤리성입니다. 수업에서 했는 그대로 보시면은, 자, 사회조사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을 위한 학문인데,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피해를 주는 거면은 절대 안 되겠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주는 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 내용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모든.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여기서 모든 인간을 누구로 말할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 흉악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흉악 범죄자들이나,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인간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흉악 범죄자들이 누군가는 자기에 의해서 정말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갔는데, 자기는 쉽게 말해서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뭐 밥이 영양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먹는 밥 보셨죠? 재수자들 먹는 밥.
불 끄는 소방관들이 먹는 이 급식보다 훨씬 잘 나와요. 왜? 단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정치 체제 이념이 반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랑 뭐 이렇게 저도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재수자들 범죄자들 다루는 거 보셨어요? 걔들은 교도소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 마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깎는 양파, 깎는 마늘, 깐 마늘 중국산 대부분은요 누가 까느냐 하면은 기계가 까는 게 아니고 중국 재수자들이 까는 거예요. 재수들이. 근데 걔 재수들 깔 때 뭘 주는지 아세요? 장갑을 주거나 뭐 도구를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손톱으로 다 깐단 말이에요. 근데 마늘에는 매운 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재수자들은요 장기수들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까서 손톱이 다 녹아서 빠지는 경우도 너무 많대요 지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는 거,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됐으면요, 그쵸? 이 교도소에서 뭐 재수자들 인권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또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외국 범죄자들, 이 쉽게 말하면은 이 무슬림 범죄자들은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 청구할 때 자기들은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걔들은요. 그래서 할랄 음식 해서 지금 무슬림들에는 할랄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는 TV 시청이 마음대로는 안 되잖아요. 뭐 볼 수 있는 채널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이게 채널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준 경우도 있대요. 교도소마다요. 자기 나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막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너무 좀 하다 싶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회 조사를 한 데 있어서 연구 내용은요, 주제는 일단 인간에게 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모든 인간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뭐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당연히 연구 내용 주제가 뭐 윤리적 문제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알려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하는 피실험자에게는 알려주고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일반화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연구 대상 및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피실험자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연구에 참여한 자가 연구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결정권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시멜로 이야기, 아이들이 비록 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 14세 미만이면은 법적 보호자가 동의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아이들에게는 이거 실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를 두고 그 당시 조금 이제 말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익명성이 보장돼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연구가 이루어졌던 그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밀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타인의 연구를 무작정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처도 안 밝히고 인용하게 되면은 표절이 되겠죠. 지적 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책, 물론 품절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재본을 한다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은 지적 재산 침해로 인해서 요즘 처벌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부터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책값이 원서 같은 경우는 한 권에 보통 7만원씩 10만원씩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책을 몇 권씩 산다는 건 책값만 해도 수십만원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려가지고 그 원서를 이제 재본한단 말이에요. 재본하게 되면은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서점에서 인쇄소에서는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단속 때문에. 근데 저희 뭐 그때 공부할 때는 또 뭐 학교 서점 아저씨가 그래서 뭐 비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도 근데 지금은요 아예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전도 아니죠. 지난 학기였을 거예요 아마. 지난 겨울방학 하기 전에
제가 우리 학교 이제 방학 끝나면은 아티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이 한 권 필요했는데 책을 이제 제가 학교에서 빌렸는데 이 빌린 이 기간이 한 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학 기간에 1월달, 2월달에 이제 사물 수업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계속 보기는 좀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 바짝 봐야 되는데 계속 수업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재본을 하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2월 중순에 가면 빌리면 되는데 해나 누군가 빌려갈까봐 빌려가면 없으면 또 애매해질 것 같아가지고 재본하려 보니까 그때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기간 폐쇄시켜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불법적인 잡히면은. 그래서 재본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쵸 저희 사무실 복사기에서 그냥 복사했었거든요. 그래서 링 달아서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겠죠. 아니면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품절된 원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안 됩니다. 뭐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는 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뭐 또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회조사의 윤리성 이런 식으로 일단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조사의 형태와 절차. 자, 이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자 조사 연구 과정 우리 6개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사 연구의 과정 6단계는 집 짓는 과정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겠죠. 문제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가설이 만들어지면은 그쵸 뭐 한옥을 지을지 양옥을 지을지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맞는 설계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도도 안 그렸는데 재료 사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료 수집은 설계도 다음에. 그래서 자 보세요. 설계도 다음에 이제 재료가 있어야 좀 뭐 합니까? 집을 짓잖아요. 재료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한 다음에 재료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서 뚝뚝뚝뚝 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쵸 보고서 작성.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간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집 짓는 과정으로 6단계 생각하시면은 순간 이거를 우리가 주관식으로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단어가 생각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객관식으로 보통 이제 1급 시험은 다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선생님들도 요 6개 과정을 섞어 놓으면은 우리가 껴맞출 수 있죠. 근데 기계적으로만 외워 놓으시면은 이 순서가 좀 의미가 두면서 이제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 그 6개의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거 이제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자,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탐색적 조사, 그리고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탐색적 조사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문헌조사와 경험자 의견조사와 특례조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탐색조사니까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이 단어 특성상 그리고 단어 문자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비조사라고도 한다는 거.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탐색조사는 우리가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부족할 때 자료를 더 이제 모아야 될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제일 먼저 문헌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문헌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조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내가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충분히 가능하다면요 그럼 그걸로 하면 되겠지만 그 이상의 이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도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뭐 기타 많은 이제 자료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가르쳐서 문헌조사. 그 다음엔요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지식이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만 책으로만 남겨지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을 연구했는 사람이나 그 분야의 쉽게 말하면은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경험자 의견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이 전문가 조사라고도 하시면 됩니다. 그 특례 조사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아프간 파병 군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을 때 이미 그와 비슷한 어디입니까? 이 원론 파병 갔다 왔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연구 그 연구 즉 유사한 상황을 찾아내서 분석해 봄으로 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연구하려는 그 자료가 너무 부족할 경우, 왜? 그 분야 연구가 초창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연구와 가장 비슷한 연구 앞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유추하는 방법이 특례조사.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 잘 알죠? 기술적 조사는 뭡니까? 변수 간에, 여기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말하죠. 변수 간에 뭡니까?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겁니다. 두 요인 간에 뭐야?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담배는 폐암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상관관계 있어 보이죠? 가족력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기술적 조사입니다. 기술, 우리가 연구 방법 목적에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할 때 그겁니다. 근데 인과관계는 하는 건 아니라 했죠. 인과관계는 뭡니까? 밑에 이 설명적 조사. 여기서는 왜라는 원인을 밝혀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선생님들이 4월 8일 수업인데 아마 현장 기관 방문으로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은 없고 4월 15일 수업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